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고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등 전국이 0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능원이었습니다. KBS 전 세계 채권 시장의 기준이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지노선인 5%를 한때 돌파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 국채가 팔리지 않아서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중동 전쟁과 같은 위험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이 시중의 자금들이 국채 같은 이 떼일 염려 없는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는데, 지금은 전쟁이 났는데도 이 미국 국채를 누가 사질 않는다는 겁니다. 중동 사태보다도 미국 국채가 더 위험하다고 금융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은 전 세계 채권 시장에 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는 곧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이 지금 8%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8개월째 말로만 긴축하면서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대했던 해결책인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당분간 요원해 보입니다.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오늘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퀴즈 이벤트 진행합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12분 추첨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는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로 지난해 한국산 무기를 17조 원 이상 사들이기로 계약하면서 이 한국산 무기의 최대 수출국으로 떠오른 이 나라 어딘지가 문제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오늘 방송 또 잘 들어보시면 정답 힌트도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얽히고 설킨 국제정세는 이분이 가장 잘 압니다.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박사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지난 15일 치러진 폴란드 총선에서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이 대규모 무기 수출을 폴란드에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도 이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폴란드 총선에서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요.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게 지금 사실 폴란드 얘기를 우리가 왜 하냐면은 방산 무기 수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폴란드 총선 결과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폴란드가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아직 교체는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체됐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연정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이 내각제 국가다 보니까 연정을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이라고 부르는 당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여당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일단 1당은 됐어요. 그럼 정권 교체도 아니네. 1당은 아닌데 이제 야권 세력들이 이제 연합을 하면 그러면 과반수가 이제 될 것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문제는 이제 캐스팅 보드를 쥔 이제 제3당이 있습니다. 제3의 길이라고, 이름 자체도 제3의 길이라고 하는 또 연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양쪽 모두와 이야기를 해보겠다.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야권 쪽으로 일단은 추가 기울어서 연정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이 연정이라는 것들이 서로 자기 자리 주고 바뀌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자리를 받고 어떤 자리를 받고 그다음에 나한테 뭘 해줄 거냐를 약속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 협상 과정인데, 협상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이제 결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키는 지금 이제 야권한테 일단 넘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쪽이 이제 먼저 치고 나와서 이제
과반수를 넘는 그러니까 460석 하원 기준으로 460석이니까 231석을 만들면 이제 과반으로 해가지고 예. 야권 지도자가 이제 총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게 여의치 않던 상태에서 뭐 지금 현재 여권의 법과정의당이 이제 또 계기묘묘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예. 잘 구워 삶아서 이제 연정을 구성하면은 이제 또 공이 이제 현 여권한테 넘어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 보면 이제 그 8년 만에 이제 야권 쪽으로 이제 공이 넘어갔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폴란드도 대통령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따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총선 따로 치르고 의원 집정부제예요. 그러니까 실권은 이제 의원 내각제로 이제 뽑힌 총리가 이제 쥐는데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뭐 일단은 외교적으로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방 이제 통수권자, 군 통수권자의 지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 예, 그러니까 야권이 이를테면 현 야권이 이제 총리가 배출이 돼가지고 기존의 법과 정의당이 내세웠던 많은 정책들을 이제 반대로 가겠다,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라고 그러면 입법 활동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 그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제 법과정의당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세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이걸 엎으려고 그러면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폴란드 의회 구성상 이제 3분의 2까지는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지지부진한 이제 갈등이 이제 초래될 가능성도 있는데 뭐 대통령이 그렇다고 거부권을 남용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봤을 때 그래 이건 국민들이 그동안에 많이 반대하던 거니까 이거는 오케이 넘어가는데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하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아마 대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정치죠. 그런데 이제 이 폴란드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기존 여권 즉 법과정의당이 이제 많이 독주를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원래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이제 반작용도 또 매우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법을 바꾸는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또 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똑같네. 예, 똑같습니다 보면은. 우리 회사도 지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전선에서 이제 갈등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텐데 또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EU 회원국이다 보니까 전선이 우리보다 더 복잡하죠. 우리는 우리나라끼리 안에서만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는 또 EU와의 관계라는 걸 또 고려를 이제 해봐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현 야권 같은 경우는 이제 EU하고는 관계가 아주 좋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사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는 EU 이제 회원국들은 내가 EU에 내는 돈하고 EU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이제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는 현재 EU에 납부하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요. 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이 덜 돼 있는 지역이고 또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인해 가지고 EU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낸 거에 비해서 혜택이 큰 나라인데 이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하고 그다음에 EU하고 사이가 최근에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 쪽에서 이제 폴란드한테 원래 배정이 돼야 될 꽤 큰 돈을 묶어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간 EU에 치사하네. 치사하다기보다는 이제 EU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될 책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희도 이제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치러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사실 뭐 폴란드의 의결권을 뭐 제한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지원해줘야 될 금액을 지금 이제 보류해 놓는다든지 식으로 해서 상당히 EU하고 폴란드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럼 이번에 선거 결과를 EU는 두 손 들어서 환영하겠네요. 일단은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야권 연합의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이제 투스크 같은 경우는 과거에 폴란드 총리를 역임하고 본인이 총리를 하다가 사임을 한 다음에 EU 의회 의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U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한 식구 같은 편안한 사람인 거죠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독일을 비롯한 이제 이 EU 핵심 세력들은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기를 대단히 이제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었습니다. 폴란드도 EU 회원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EU 회원국 중에서 그 유로를 쓰는 나라가 있고 유로를 쓰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은 파운드와 그냥 쓰죠. 영국은 지금 나가버렸고 그 다음에 EU에서도 나갔지 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 같은 나라도 EU 네. 회원국이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자체 통화를 따로 씁니다. 덴마크도? 덴마크 크로네를 따로 쓰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자체 통화 슬로티를 따로 씁니다. 보면. 아 유로 안 써요? 예, 안 씁니다. EU 회원국인데. 예. 잘 생각했네. 이게 이제 뭐 결과론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경제를 막 많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국 통화가 좀 약세로 가는 게 이제 유리한 그렇지. 그런 예.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괜히 유로로 묶이면 예.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죠 유럽 국가들. 예.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보면 근데 자국 통화 가치가 막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또 그런 예. 상황도 되다 보니까 사실 양날의 칼이긴 한데 일단 폴란드는 이제 우리는 유로권으로 그렇구나. 진입하는 거는 당분간 생각이 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폴란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폴란드 가장 현안이 지금 우리가 거기 자주포 뭐 전차, 흑표 전차 이런 거 예, 전투기까지 많이 팔잖아요. 네, 그 1차 수출 계약이 17조 원 규모였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러면은 정권이 어쨌든 그 총리가 바뀌면은 네네.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건 사실 공개는 이제 안 되죠 보면은. 이제 공개 안 됐습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뭐를 간다. 예. 그 다음에 얼마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일단 우리가 지금 무기를 넘겨주고 있고 이제 수출을 하고 대금을 받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2단계, 3단계로 이제 계속 넓어진단 말이죠 보면은. 2차 무기 수출 계약도 지금 그건 30조 원 규모로 더 크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창원이나 이런 곳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예.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예. 실제로 더 큰 물량들은 향후에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업체와 이제 폴란드 현지 업체가 협력해서 폴란드에서 이제 그 생산해서 가는 라이선스 계약. 예, 라이선스 계약 네. 또는 우리가 기술을 제공해주고 그쪽에 합작 공장을 세우든 아니면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하든 이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가 한국을 이런 방위 사업의 파트너로 삼은 거는 폴란드 자체의 어떤 다급한 이제 안보적인 상황도 네. 존재를 하지만 한국과 더불어서 이제 이 유럽 시장의 어떤 네. 독자적인 이제 무기와 관련되는 방위 산업 국가로 성장하고 싶다. 이걸 통해서 또 중화 공업들을 발전시키고 예. 싶다라는 욕구들이 있어서 예. 이렇게 이제 대규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폴란드 내부적으로 보면 처음 계약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계약할 때? 그렇죠. 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랑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예. 왜 계약을 하느냐. 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제일 중요한 우리가 그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독일인데 독일을 제외해놓고 독일에서 다 구매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한국에서 구매하느냐라는 비판이 이제 야권에서 아주 쏟아져 나왔죠. 독일 거야 당연히 비싸니까 한국하고 좀 그렇죠. 조건이 네, 유리하고. 그래서 한국과 이제 이런 계약을 하게 된 거는 한국이 싸고 예. 납기도 정확하고 훨씬 빠르고 가성비 그렇기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비어 있는 무기고를 빨리 채워야 되지 그렇지. 않냐. 예. 그렇기 때문에 독일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고 예. 이제 일단은 그래서 현재 계약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제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당장은. 예. 그런데 이제 차기에 이제 이를테면 지금 K9 자주포 같은 예. 경우도 이제 차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같이 협력해서 K9 PL 뭐 폴란드 모델을 만들자 예.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잠수함 같은 경우도 이제 폴란드가 잠수함에 관심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방식들 그러면 이거를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뭐 합작사를 세우든 뭐 어떤 식으로 가든 그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해가는 이제 과정인데 예. 정권이 바뀐 거죠.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예. 일단 뭐 국가적으로 도장 찍고 납품 받아야 되는 계약들에 대해서는 뭐 진행이 되겠지만 그 2차, 3차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무기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옵션으로 설정이 돼 있던 여러 이런 시안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막대한 돈을 사실 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폴란드 자체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EU로부터 이제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그거를 그 덕택에 다른 분야에 들어갈 돈들을 이제 국방에 쓰고 있는데 이제 친 EU 성향의 이제 투스크 총리가 이제 등장을 한다면 폴란드 총리가 이제 친 EU 성향의 야권이 이제 된다 그러면 이러한 계약 관계 전반에 대해서 일단 한번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뭐가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그
정권을 다시 잡은 야권에서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 무기 도입을 할 때 왜 한국에서 하느냐 옆에 독일이 있는데 네. 그 독일 무기를 더 선호했습니까? 그럼 야권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폴란드 네. 정치 세력은 이제 이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영원함보다 훨씬 더합니다. 폴란드 동쪽은 지금 집권 여당이었던 이제 법과 정의당, 예. 주로 농촌, 예. 그다음에 약간 고령자, 예.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중하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독일과 접경을 하고 있는 폴란드 서쪽, 예. 서쪽은 또 확실하게 지금 또 야권 성향이에요. 예. 친이유, 친서방, 친독 성향이 또 되게 강한 예.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선이 분명하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호남 뭐 영호남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도에서 선거를 해놓고 이렇게 딱 갈라보면 동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전히 폴란드는 분리돼 뭐 있어요. 우리보다 더 하죠. 예, 아주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보면은. 예, 우크라이나도 뭐 그런 이야기 종종 들으셨을 텐데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쪽과 동쪽이 예. 서로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색깔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집권 여당에 대해서 반대해서 야당 연합이 결성이 돼서 이번에 예. 이제 만약에 이제 정권이 이제 실제로 교체가 예. 돼서 총리가 나오게 된다면 쌓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 법과 정의당이라는 이 기존의 여당은 예. 상당히 민족주의적, 우파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법부 같은 경우를 정부가 이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든지 민족주의를 과도하게 내세운다든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EU 민주주의 그 여기 성격하고는 좀 안 맞는 예. 정책들을 상당히 밀어붙이고 예. 특히 언론에 대한 통제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제 폴란드 그 공영 언론을 빗대 가지고 뭐 유럽판 뭐 북한이냐라고 이제 비아냥거릴 정도의 어떤 이제 강한 통제, 예. 뭐 입맛에 맞게 이야기하거나 이런 이제 성향들이 많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그만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정부가 기존의 정부가 쭉 했던 일들을 다 털어보자. 예. 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예. 대EU적으로 EU와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는 명분상으로 보면은 그런 언론이나 사법이나 정치 제도와 관련돼 있던 예. 그다음에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뭐 비난이라든지 인민, 난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EU와 호흡을 같이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EU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기라든지 예. 방위 산업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변화시켜서 예.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들어오던 것들을 이제 뭐 독일, 프랑스, EU 내부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 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이제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 1차 무기개혁 그 17조 원 규모로 계약했다는 거는 어쨌든 그건 시간이 한참 됐고. 네네, 그거는 이제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2차로 30조 원 규모로 더 크게 지금 하겠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좀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계약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공개가 되지만 예.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략적인 어바웃으로만 예. 밝히고 그렇지. 이것이 이제 몇 년까지 예. 어떤 대금 결제 조건으로 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제 그 합의해서 적당히 이제 흐릿하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실 방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수출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되게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내부적으로 봤을 때 한국 좋은 일만 시켜주면 어떡하느냐, 우리 방위 산업은 어떡하느냐,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더 물량이 많아질 경우에 이것들을 결국은 폴란드 업체랑 이제 같이 가서 예. 폴란드 업체를 이제 뭐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예. 아직 그게 확정이 되기 전에 지금 이제 선거가 치러진 거죠 보면은. 그런데 무기 체계라는 게 네. 사실 한 번 도입하면은 네. 그 무기 체계에 맞게끔 다른 전략 전술도 짜여지고 소프트웨어도 짜여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한 번 도입하면은 그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제 무기를 도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토, 미국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나토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나토라고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인 독일도 뭐 것들은 마찬가지다. 다 호환은 됩니다. 우리나라 포탄을 레오파드 전체에 놓고 쏴도 예. 일단은 나갑니다 보면은. 예. 그런 식이니까 사실 거기에 따른 문제는 이제 크지 않은데 예.
이게 이제 폴란드가 자국의 방위 산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방위 산업 육성과 EU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갈 것이냐, 예. 그리고 독일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어떤 식으로 다시 가져가냐 예.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영향이 이제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게.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이제 일방적으로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한국 같은 그런 그 중공업에 대한 기반,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거를 확보하고 싶은 거 아니냐. 예. 한국 기업이 독일 기업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도와주고 같이 좋은 파트너가 돼서 할 수 있다. 예.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약속 지킨 거 받지 않냐. 예. 그런 어떤 신뢰관계, 기존에 짧지만 형성돼 있던 신뢰관계를 통해서 설득을 이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독일과 뭐 폴란드의 관계는 또 되게 오묘한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국민의 또 감정들 예. 일단 선거는 이렇게 치렀지만 예.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따라서 사실은 부침이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더군다나 이번에 바뀐 그 야당 정권을 잡은 야당 세력이 아무래도 그쪽 독일 쪽하고 네. EU 쪽하고 가까운 좀 쪽이다 보니까 네. 우리한테는 유리하진 않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무기 도입에 가장 주력을 했던 사람은 당연히 이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인데 당연히 이제 정치권 인사죠. 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국방부 장관 그러게. 바뀌게 되겠고 그러면 그럼 예. 폴란드가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기를 방산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인 게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국민들이 처음에 왜 한국에서 무기를 사느냐라고 했을 때 폴란드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한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 무기를 지금 다 우크라이나한테 주고 있다. 예. 당장 무기고가 비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당해야 된다. 빨리 수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보란 듯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포, 전차 예. 수출될 때마다 총리, 대통령, 국방부 장관이 예. 인수식에 참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8월 달이었나요? 이제 그 폴란드 그 국군의 날 예. 행사 때 일부러 이제 한국제 무기, 미제 에이브람스 전차, 그다음에 우리 전투기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예. 이제 보여준 것도 예. 봐라. 지금 우리 무기는 다 우크라이나에 가 있지만 이렇게 한국과 좋은 파트너가 돼가지고 안전하게 국방력을 지금 보존하고 있다라는 예. 이제 국민들한테 설득 시그널을 보낸 거죠 보면은. 그런 설득 시그널을. 예. 그러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하고 뭐 그 아직도 진흙탕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네. 그럼 폴란드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져서 러시아가 승전을 하면은 예. 그다음에 폴란드를 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제 무기, 특히나 이제 자주포라든지 예. 이제 전차라든지 어떻게 보면 예. 냉전 시기 전면전을 대비한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를 못 보여드려 좀 아쉽긴 한데 폴란드 북서쪽에 보면은 칼리닝그라드라고 그래서 그 러시아의 역의 영토가 있습니다. 폴란드 예. 땅을 거쳐서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땅이에요. 물론 바다로 통해서 이제 발티크랑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누구 땅인데 그게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 땅인데 폴란드 영토를 거쳐야만 돼요. 네, 그 역의 영토예요. 옛날로 따지면 이제 독일 영토였죠. 예. 퀘니스베르그인데 예. 지금은 이제 거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의 영토를 그 국내 영토랑 연결해야겠다는 욕구는 다들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 그러면 그 접경 지역이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 폭을 벨라루스로부터 이제 밀고 들어오면 예. 사실은 폭 한 80km 정도 되는 지역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들어가 있는 그런 무기들 같은 경우가 그 칼리닝그라드와 주변 지역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 거죠 보면은. 그 칼리닝그라드라는 데는 네. 그러면 어떤 섬이나 이런 데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육지예요. 바다. 그런데 그 폴란드하고 러시아, 폴란드 다시 러시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되게 이상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영토가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영토들이 유럽 내에서 거의 없고 예. 칼리닝그라드 정도 하나 남은 건데 지금은 이제 칼리닝그라드가 이제 역의 영토로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뒤통수가 그렇지. 항상 근질근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예. 그 러시아와 폴란드 민족은 또 수없는 또 역사적으로 악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지원을 해줬는데 예. 뭐 사실 그 지원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됐어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설전도 많이 벌이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기존 집권 여당 지지자들이 이제 여권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고 예. 좀 돌아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사실 나올 정도로 복잡다단한 지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기존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뀌기 전에 예. 집권 여당이 예. 우크라이나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했길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퍼줬죠. 그래서 둘도 없는 혈맹이다, 순망치안의 관계다라고 해줬는데 문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불거진 거죠.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 국가잖아요. 예. 그런데 흑해를 통해서 대량의 곡물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이게 막힌 거잖아요. 예.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예. 흑해 협정이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넘쳐나는 우크라이나 곡물들이 육상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상으로 오다 보면 바로 옆 나라인 폴란드에 우크라이나산 곡물들이 대거 쌓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폴란드 곡물 가격은 당연히 곤두박질 떨어진다.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폴란드 농민들로서는 앉아서 우리 따지면 쌀값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절반 반토막이 나는 일이 예.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폴란드 내부적 그리고 폴란드를 비롯한 이 동유럽 여러 국가들이 불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우크라이나 너희 더 이상 이제 우리 쪽으로 보내지 마라. 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갈 데가 없는데 어떡하느냐. 예. 라고 이제 맞받아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폴란드가 그 금수 조치를 이제 연장을 하면서 이제 상당한 갈등을 빚었어요. 그러니까 곡물 수출할 때 폴란드 통과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원래는 EU에서 한시적으로 이제 허용을 했는데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열어줬는데 예. 폴란드는 우리는 EU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 독자적으로 이거 계속 제재한다. 우리 예. 곡물 수입 금지한다라고 이제 밝혔고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발끈해서 폴란드를 이제 비난을 했죠. 예. 그래서 폴란드를 비난하고 나니까 이제 폴란드가 이제 유엔이었나요? 거기서 자꾸 우크라이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지 않겠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어요. 몇 달 전에. 폴란드가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예. 타결을 봐서 이제 폴란드를 거쳐만 가라. 폴란드 내에 풀지는 말고 폴란드를 이제 거쳐서 리투아니아나 다른 쪽으로 북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식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검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일단락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럼 EU 국가들은 네. 뒤에 있는 EU 국가들은 예. 폴란드의 저런 스탠스를 매우 좋지 않게 봤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하고 헝가리가 EU가 내세우고 있는 많은 정책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EU 같은 경우 만장일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이제 엇박자를 내면 다 됐다 싶은데 일이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예. 보면은. 그러니까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되게 눈엣 가시 같은 예. 현 집권 세력들이 그랬던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 야권이 이겼으면 좋겠다. 야권이 이기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제 밝히기도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그러면 야권이 정권을 잡았으면은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스탠스도 바뀔 가능성이 당장 있는데요? 바뀌지는 않을 텐데 이제 지금하고는 이제 온도 차가 좀 분명히 이제 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독일과 아마 호흡을 같이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큰 결정을 할 때는 또 대통령이라든지 또 국민 여론들이 또 다양하게 또 그렇지. 할 거기 때문에 예. 아마 대외적인 관계에서 당장 변화를 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국내적으로 예. 봤을 때 과도하게 이제 그 한쪽으로 치우쳤던 언론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예. 이런 제도들을 돌려놓는데 아마 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그 와중에 이제 폴란드? 방위 산업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텐데 그렇겠네요. 당장 오늘 내일 일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일단락되고 나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말이죠. 지금 여기 아직 전쟁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데서 지금 전쟁이 더 크게 될까 봐 걱정이긴 한데 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600일을 넘었는데 네. 너무 길어져요 이거.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 그 한국 전쟁
한국 전쟁 51년 후반부터 이제 52년 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지전이라고 불리는 땅 한 평을 찾기 위해서 그냥 뺏고 뺏기는 일진일퇴. 근데 그러고 나서 지도를 보면 바뀐 게 별로 없네. 라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압박할 만큼 확실한 전력 우위에 이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남부 전선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펼치고 있고 이제 러시아가 방어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형국이고요. 반대로 동부 전선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공세를 펼치고 우크라이나가 방어전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남부 전선과 동부 전선에서 한쪽이 이제 일단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지지부진 이제 한 거고, 그렇다고 방어를 하는 입장이 역습을 가해서 상대방을 이제 그 때려눕히기에는 힘이 모자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예전처럼 그 뭐 어디서 뭐 크림대교 뭐 이렇게 터지고 뭐 가스관 터지고 뭐 이런 실제 전투가 요즘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여전히 치열하게 되고 있고요. 치열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그렇게 요구하던 이제 장거리 타격 무기 에이테킴스라든지 이런 이제 사정거리 300km 정도 되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 정밀 타격 수단들을 제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이러한 무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크림반도에 있는 이제 공군 기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 러시아는 웃고 있겠네요.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이제 당장 유리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간단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이 쓰는 포탄 중에 상당수는 한국 또는 이제 이스라엘에 저장해놨던 이제 미국 전시 예비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대여해가고 이스라엘한테도 대여해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히 반출 이제 안 되겠다. 하는 거고 미국도 안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오히려 러시아군보다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더 많은 포를 쏘는 상황인데 이것이 다시 또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중동 사태가 계속 질질 끌고 확전이 되기를 원하겠네요. 확전이 되는 게 당연히 자기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죠. 근데 이제 러시아와 또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또 상당히 또 오묘한 이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 그 유대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에서 1990년대에 러시아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대거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고 이제 그분들이 상당수 지금 이제 뭐 정치권이라든지 경제계 중요한 포스트에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이제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이스라엘이 당연히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지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태도는 되게 미적지근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커지면 러시아로서는 이제 미국의 지원, 그다음에 유럽의 지원들이 이제 나눠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한숨 돌리고 좀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좀 더 이제 공세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마련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이란 그 지금 러시아 전쟁은 뭐 이제 사실 저는 거기가 이제 아직도 전투를 하고 있나? 이제 치열합니다. 치열하고요. 매일 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전쟁 뉴스의 이슈가 지금 중동으로 지금 건너가고 여기가 사실 지금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하고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이란하고 헤즈볼라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여기 참전 가능성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누구는 그러니까 이란이 그냥 지금 뭐 말로만 참전하겠다고 하고 하는 위협하는 거지 실제 참전할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측은 사실 중동은 예측 불허지 않습니까? 불과 한 3주 전인가요? 블링컨 그 미 국무장관이 중동은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바로 그 말하자 말자 그냥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단순한 군사 집단, 군사 뭐 이제 단체, 무장 세력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지만 엄연한 레바논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라는 이 세력은 우리로 따지면은 정당이 국회의원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군사 세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 정파라고. 무장 정파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 말은 뒤집어 보면 헤즈볼라라는 그 세력은 누군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되는 면도 있지만
그 내부적인 구성원들의 어떤 의사, 예. 의도, 의지 이런 것들이 또 상향식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 이제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는 거는 그렇게 썩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2006년이던가요? 그때 이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을 이제 기습 공격해가지고 살해하고 그 다음에 납치해간 일이 벌어져서 이스라엘이 대거 이제 레바논에 대해서 전면전을 이제 전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30일 정도 좀 한 달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아주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헤즈볼라가 명목상으로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헤즈볼라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고 헤즈볼라 지도부는 이스라엘이라는 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군사력, 충격력에 대해서 사실 여전히 이제 두려워하는 면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상층부는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겠으나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지원해주겠으나 우리가 나서서 뭘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입장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밑에 실제로 총을 들고 그다음에 RPG를 메고 다니는 이제 전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우리 동포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슬람 형제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눈 뜨고 보라는 소리냐 라고 요구를 하면 이제 그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계속 그거를 뭉갤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자 지구에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 상황이란 건 지상군 투입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지상군 투입이 레드라인인지 아니면 지상군이 투입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지났을 때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민간인 피해라든지 상황들에 따라서 이게 바뀔 것인지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하마스 지도부가 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진입을 해서 하마스의 어떤 그 무장 세력이라든지 무기고라든지 이런 거를 파괴해서 그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까지는 오케이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부수적인 민간인 피해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이제 퀘스천을 이제 찍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진입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거다. 그리고 처음에 그 하마스의 어떤 공격이 벌어졌을 때는 당장 뭐 진입을 할 것처럼 이제 했는데 그렇지. 아직까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안 할 수는 없는데 들어가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목표가 과연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넘어가서 민간인들 죽이고 납치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비난받을 짓인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 가자 지구의 실상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린 거는 매우 큰 성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라는 이제 집단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사람마다 많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하기가 참 이제 그렇긴 한데 정작 하마스 지도부나 그 지도부의 자제들은 유럽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호화롭게 잘 사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이제 그 하마스가 쏘아 올리는 많은 로켓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게 다 중국산 이제 수도관이란 말이죠. 그거 잘라가지고 묻어놓고 그러니까 원조 어떻게 보면 가자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인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엔을 비롯한 유럽 많은 국가들이 돈을 모아서 주어서 그것들이 가자 지구에 가는데 그것들이 가자 지구에 있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일방적인 무기 개발이나 비축에 사용된다라는 게 과연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퀘스천이 찍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가자 지구라는 데가 사실 그 분리장벽 6m로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 물이나 전기를 우리말 잘 들으면 줄게 안 들으면 안 줘. 그런 생활을 얼마나 견딜 수가 있겠어요?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렇죠. 그 상황을 전 세계 그 실상을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집어 보면 같은 무슬림인데 이집트 같은 경우가 이번에 보면은 남쪽으로 대피하라 가자지구 했으면 남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라파라고 하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탈출구라고 당연히 하죠. 열어줄 거다라고 네. 생각했지만 이집트는 죽어도 안 연다고 아예 딱 잘라 선언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열지 않는다. 인도적 지원은 우리가 일부 트럭으로 해줄 수 있지만 아무도 받지 않겠다. EU 외교관들이 이집트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해라. 왜냐하면 이집트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EU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원조도 많이 받고 하는 거를 이제 레버리지로 삼아서 좀 너희들이 좀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집트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배로 실어가지고 EU에다 유럽 해안에 던져놓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처참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그건 말이 안 되죠.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그런데 그 주변 국가들 바로 경험해봤던 바로는 이게 들어오면 확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겨우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나이 반도를 어렵게 지금 이제 안정화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 하마스라든지 무장 정파 세력들이 연관이 돼서 또 이제 이집트 내부에 혼란을 유발하면 어떡하지? 나는 두려움이 되게 큰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고 바다로도 나갈 수 없고 정말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감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옥의 상황을 누가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가자 지구라는 정말 그 안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원래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보통 생각들은 하는데 원래 가자 지구가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그림은 뭐였냐면은 동지중해에 홍콩, 싱가포르 같은 어떤 그런 자유롭고 바다를 끼고 있고 그러한 자유무역이라든지 자유로운 거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고 당시 분위기로서는 그래 좀 도와주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제 했는데 어떻든 간에 내부적인 정치 이유로 이제 하마스가 집권을 하게 됐고 사실 그 하마스 집권한 이후에 이제 관계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책임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 당연히 이제 누구의 책임인지는 뭐 있습니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보면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 또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요르단 구간 같은 경우도 팔레스타인 문제는 안타깝지만 그 문제는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서 해결해야지 주변 국가들이 떠안을 건 아니다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거든요.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이집트 총리를 어제 만났더라고요. 보니까 회담하면서 1대1로 때문에 요즘에 이제 많은 정상들이 그렇죠. 다 베이징에 가 있죠. 거의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이번 중동 문제에 대해서 처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해법은 두 국가 방안이다. 투 스테이트 방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그래서 국가로 인정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독립된 국가로 거기 존재하도록 해라. 그게 유일한 방안이다. 네, 이거는 원래 이제 양쪽이 합의한 방안이에요. 옛날에 오슬로 협정이라고.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번에 발언한 거는 이번이 처음 나온 거는 아니고요. 물론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중동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중동 문제를 이제 중국이 개입하려고 그러면 정리할 게 몇 개 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 중에 하나죠. 핵심적인 사안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택할 것이냐를 이제 논의를 하다가 올해 초였나요? 올해 초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입장을 정리한 게 그겁니다. 옛날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현재 67년 그 중동전 이후에 그 딱 결정돼 있던 그 양쪽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 각자의 국가를 세우고 이제 가라. 그게 해법이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명분상으로는 그럴싸해 보였는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20년 동안 많은 뭐 이런저런 노력과 시도와 또 좌절을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95년도에 93년도에 오슬로 협정이 되면서 그때 거의 이제 팔레스타인 그 이제 피에로 아라파트 수반과 그때 라빈 총리가 거의 합의를 해서 두 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라빈 총리가 암살이 돼 버렸잖아요. 유대인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 오슬로 협정은 체결이 된 거죠. 오슬로 협정은 체결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양쪽 모두 다 지금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동의 못한다. 왜 우리 땅을 내주느냐라는 거고 팔레스타인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우리 저 다 땅 다 내주고 지금 여기 이렇게 옹색하게 있으라는 소리냐. 그러니까 양쪽 내부의 반발을 수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20년째 사실은 그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원고주춤하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쪽은 이제 서한지구, 한쪽은 가자지구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진 영토가 있다가 이제 가자지구는 하마스한테, 서한지구는 이제 파타 집권당이 이제 계속 집권하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론적인 입장을 이제 밝힘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동 지역에서 이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두 번째겠죠. 중국 입장에서야 뭐 중국이 그러니까 뭐 거의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걸 갖다 하는 건 아닐 테고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 상반기에 상당히 곤란해진 나라가 사우디였어요. 사우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상반기로 시계를 돌려보면 사우디와 이제 이스라엘이 국교 정상화, 그럼 미국이 중재를 했고 쭉 가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 카드를 딱 꺼내드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팔레스타인은 너희들 어떻게 하고 지금 가는 거니? 라고 새삼스럽게 이제 사우디의 입장을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잡한 문제는 뒤로 좀 묻어놓고 일단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한테 또는 이스라엘한테 얻어낼 걸 확실하게 얻어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밑에 놔두고 싶었던 그거를 이제 중국이 이제 슬쩍 떠밀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해서 꺼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우디가 입장이 곤란해졌다. 상당히 이제 곤란해진 상태였고,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이런 문제까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사우디도 공식적으로 일단은 중단한다.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 논의는 이제 당분간 중단하겠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하마스도 당연히 그걸 노리고 이번에 그 기습 공격을 했을 요인이 있을 테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정말 그거를 중대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뭐 맞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거기를 하여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식으로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과거에 뭐 원인이 누가 책임이 있든 간에. 그런데 어쨌든 그 분리장벽 안에서 RP 로켓탄이나 뭐 수류탄이 계속 넘어와서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끔가다 죽는데 그러면 또 이제 역으로 보복한다고 해서 또 들어가서 또 몇십 명 죽이고. 원래 이스라엘의 방침이 그렇죠. 다시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이 이렇게 하는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왜냐하면 가둬놓으면은 당연히 우리 일제 시대 때도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독립군이 활동을 아니 나 죽었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반발이 당연히 있을 걸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을 그냥 우리가 몇 명이 좀 피해가 있더라도 이 부분을 좀 감내하고 저 팔레스타인 민족은 다 없애야 돼. 이걸 그냥 원하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이 동네에서는 원체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가끔 로켓탄 날라와서 일부 피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복해가지고 또 몇십 명 떼죽음 당하고 이 정도 사안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그냥 나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정부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를 근절하겠다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이제 들어갔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 그리고 하마스를 바라봤던 입장은 쟤네도 어차피 정치 세력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자기 기득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한 그 가자지구의 사람들한테 그냥 겉보기식 쇼잉을 좀 해주고 안정적인 관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어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타격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몇 개 날라오는 거는 이제 아이언돔, 슬링샷 이런 걸로 이제 막아내고 혹시나 피해 나면 그때 가서 보복하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로 리스크를 관리하면 점차적으로 하마스도 현상 유지 세력화 될 것이다. 기득권화 돼서 극렬한 뭔가의 상황 반전은 생각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사실 하마스도
겉으로 보면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중간중간 로켓탄 좀 많이 쏘고 하는 일은 있었으나 그런데 이제 일거에 지금 그 예상을 이제 뛰어넘은 어떻게 보면 충격파를 이제 던져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사실 지금 근본적인 고민을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근본적인 고민 해결하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 국민 1,000명이 죽었는데 이거 그냥 놔두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럴 바에는 너희들 물러나. 라고 이제 당연히 국민들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제일 답답한 거는 현재 상황에서 이스라엘 그 방위군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죠. 군 담당자들은 관계자들은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숙제를 떠안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거기는 중동 지역은 워낙 종교와 분쟁의 역사가 복잡하게 얽힌 지역이라서 잘 알지도 못하는 뭐 사실 한국 사람들 중동에서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건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다들 생각이 어떻게 보면 다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달린 댓글들 보면 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여러 입장들에 대한 판단들이 다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의 역사 그래서 내일 오전 유튜브로 업로드되는 이제 경제쇼 플러스에서 좀 자세히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